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19년 커리어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다고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BBC 런던 본사 국제부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예고됐습니다. 특파원들 사이에선 이미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누가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질지 기다리는 기분이랄까요? 에밀리, 솔직히 말해줄게. 자네의 실적이 좋지 않아. 최근 2년간 너의 리포트는 시청률에 별 도움이 안 됐어. 부국장 마이클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39살, 이제 와서 새 직장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마지막 기회야. 글로벌 시민의식 특집 다큐. 누군가는 맡아야 해. 솔직히 인기 없는 주제라 다들 피하고 있어. 절박함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마이클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죠. 아마 그는 제가 거절할 거라 생각했던 듯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좋아, 에밀리.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촬영해. 예산도 거기에 맞춰 배정했어. 아시아의 두 강대국이니까. 그때 저는 궁금했죠. 한국은요? 마이클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시간 남으면 가봐. 참고용으로만 촬영하면 돼. 사실 큰 기대는 하지 마. 한국은 그냥 우리 다큐에선 변방 취급이야. 그 말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가득한 영국인들의 시선이 그대로 묻어나는 말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변방 취급받는 나라, 정말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밀리,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마이클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책상 위 액자 속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열정 넘치던 그 시절의 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한국.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하지만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본고장, BTS와 K-드라마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강국. 단순히 참고용으로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에밀리, 기대는 하지 마라. 마이클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아시아 3개국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될 진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제 커리어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럴 수가. 도쿄행 비행기가 결항됐다고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촬영을 시작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들은 소식이었죠. 일본 입국 허가가 갑자기 거부됐다는 겁니다. 촬영 허가에 문제가 생겼다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쩔 수 없네요. 일단 한국에서 촬영을 시작합시다. 제 말에 촬영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은 마지막에 참고용으로만 둘러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여권이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호텔 체크인은 물론 이후 모든 일정이 불가능해질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 연락하려는 찰나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여권을 찾고 계신가요? 방금 분실물 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떨어뜨린 여권을 누군가가 주워서 바로 신고했다니요? 런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15분 만에 여권이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공항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분실물 반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플랫폼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죠. 영국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기차에 탑승한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깨끗한 객실,
조용히 대화하는 승객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까지. 존, 이거 촬영해야 해. 카메라맨 존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건 놓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카메라를 꺼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영국의 기차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제 말에 현지 가이드 김민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에겐 당연한 일인데 외국인들은 항상 놀라워하죠.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마이클이 말한 변방 국가의 모습인가요? 왜 BBC는 한국에 대해 이토록 무지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경험들이 우리 다큐멘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날 우리는 노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기자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는 상황을 연출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불과 몇 초 만에 여러 시민들이 달려와 도움을 줬습니다.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고 다른 이는 응급처치를 시작했죠. 심지어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자신의 가방을 베개 삼아 할아버지 머리 밑에 받쳐주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민의식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마치 한국인의 DNA에 이런 배려심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촬영본을 검토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과연 도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이게 정말 도쿄인가요? 세계적인 선진국 일본의 수도라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쿄 시부야 역 앞에서 우리는 같은 노인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기자 할아버지가 길바닥에 쓰러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관심이란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할 정도였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노인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일부는 힐끔 쳐다보더니 발걸음을 재촉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꺼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결국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자 할아버지께서도 당혹스러워하셨죠. 한국에서는 30초도 안 되어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일본 현지 가이드 타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에밀리 씨, 일본에서는 남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덕입니다. 민폐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가장 꺼려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돕는 것이 어떻게 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꿈에서도 한국의 따뜻한 시민들과 일본의 무관심한 행인들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도쿄 신주쿠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공공장소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담당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외국 방송사 촬영은 최소 3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 했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며 완강히 거절했죠. 심지어 BBC의 명함을 보여줘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서울시청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저희를 직접 안내해 주었고 촬영 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해 줬었죠. 이건 정말 기대 이하예요. 촬영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노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노인을 지나쳐 갔죠. 존, 저거 찍었어? 카메라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된 촬영은 아니었지만 이 또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의 3일째 되는 날, 저희는 긴자 거리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여행객저의 스태프의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10명 중 8명이 무시하고 지나갔고 도움을 준 2명마저도 매우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항상 질서정연하고 친절하다고 알려진 일본 사회의 이면을 보게 된 셈이죠. 갑자기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대비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베이징으로 향합니다.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한국의 따뜻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차가움이 계속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 특별한 나라였다는 것을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팀은 4시간이 넘는 입국 심사를 견뎌야 했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들과 서류 검사, 그리고 끝없는 대기, 영국 BBC 소속임을 밝히자 더욱 철저한 검사가 이어졌어요. 마치 저희가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이건 정말 지나치네요. 촬영팀 존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빠르고 효율적인 입국 절차가 그리워질 정도였죠. 심지어 일본보다도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베이징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 엄청난 인파.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내일부터 촬영을 시작합시다. 한국과 일본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촬영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베이징 왕푸진 거리에서 노인 실험을 시작했어요. 연기자 할아버지가 길에 쓰러졌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무관심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지어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까지 했죠. 이건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가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연기자 할아버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에밀리,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BBC 기자임을 밝히자 그들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어요. 허가 없는 촬영은 불법입니다. 장비를 압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는 공식 취재 비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정 장소에서의 촬영 허가는 별도로 받았어야 했나 봐요. 결국 메모리 카드를 압수당했고 남은 촬영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는 다큐멘터리를 완성할 수 없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죠. 일본에서도 규제는 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다른 실험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공원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길을 잃고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 했지만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대부분은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몇은 아예 외국인을 보자마자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했죠. 여기는 뭔가 다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사회적 불신이 깊게 뿌리내린 듯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시민의식을 관찰하려는 의도였죠. 그러나 학교 경비원이 저희를 즉시 제지했고 또다시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번에는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에밀리,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촬영은 불가능했어요. 애초에 기대했던 글로벌 시민의식 비교는 여기서 완전히 실패한 셈이었죠.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니 한국은 마치 다른 차원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개방성, 친절함, 자발적인 시민의식,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이 변방이라 불렀던 그 나라가 지금 저의 다큐멘터리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결심했습니다. 비록 예산은 부족했지만 필요하다면 제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국에서의 촬영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특별함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마이클이 한국 재촬영 예산을 거절했다니요? 제 손이 떨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다큐멘터리의 완성도, 그리고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괜찮아요. 제 개인 비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촬영팀에게 말했어요. 존과 다른 스태프들의 눈에 걱정이 어렸지만 그들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항공권과 호텔 예약은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BBC 크레딧 카드로 미리 결제해둔 상태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죠.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시 오셨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감동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이번엔 더 철저하게 촬영합시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필요했어요. 특히 한국의 특별함을 더 자세히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강남역에서 지갑 분실 실험을 시작했어요. 연기자가 지갑을 실수로 떨어뜨리고 가는 상황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번 중 9번, 사람들이 즉시 지갑을 주워 연기자를 불러 세웠어요. 심지어 한 번은 한 고등학생이 지갑을 발견하고 경찰서까지 직접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존도 연신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서울 지하철에서 노약자 배려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기자 할머니가 지하철에 타는 순간 여러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할머니에게 물병까지 건네주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죠. 주변 승객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일상인 듯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응급상황 대응 실험이었습니다.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연기자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자 주변 테이블에 있던 대학생들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CPR 교육을 받은 적 있어요? 나중에 그 학생에게 물었죠. 네, 학교에서 필수로 받아요. 응급처치는 기본이죠. 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시민의식이 교육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니요? 그게 바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나 봅니다. 이틀 동안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길 안내부터 무거운 짐 들기, 쓰러진 사람 돕기까지 모든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호텔 로비에서 촬영팀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사회적 책임감이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와 청년층의 적극적인 시민의식은 더욱 희망적이었습니다.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한국의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제가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존, 이 영상들은 정말 금광을 발견한 거나 다름없어요.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장면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엮어내는 일이었죠.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임에도 공원은 안전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젊은 커플들, 가족들, 혼자 조깅하는 사람들까지 아무도 두려움 없이 밤을 즐기고 있었죠. 이런 안전함이 당연한 나라,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테니까요.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 않아요.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편집을 마친 서울의 작은 기적을 본 직후였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BBC 국제부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에밀리, 이게 정말 연출 없이 촬영된 거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네, 모든 장면이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져요. 제 답변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팀원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형식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의 특별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노인을 도와주는 장면, 길 잃은 외국인에게 영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이걸 프라임타임에 편성해야 해. 시청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다큐야. 프로그램 디렉터 줄리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프라임타임 편성은 BBC에서 최고의 영예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BBC 프리미어 서울의 작은 기적이 방송되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BBC 다큐멘터리 중 최고 기록을 세웠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서울이 기적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따뜻해지는 다큐멘터리, 내 아이를 한국에 보내고 싶다.
BBC 시청자 댓글이 쏟아졌어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영국 유력 정치인의 트윗도 화제가 됐습니다. 방송 이틀 만에 BBC 서울의 기적은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돌파했어요. 특히 한국 어린이들이 쓰러진 노인을 도와주는 장면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깊은 인간애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에밀리,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BBC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송사에서 내 다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믿기지 않았어요. 제 커리어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이 프로젝트가 오히려 저를 스타 저널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처음에는 변방이라고 생각했던 한국 덕분에 말이죠. SNS에서는 서울 세계의 모범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됐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도 한국과 같은 시민의식을 기르자는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에밀리, 네가 진정한 저널리스트야. 존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넌 단순히 뉴스를 전달한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저는 그저 직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한국의 따뜻함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BBC 본사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이클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코리아 프로젝트 시즌2를 기획하기로 했어. 에밀리, 네가 총괄 프로듀서야.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 프로젝트의 총괄 프로듀서가 되다니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초대장을 받았어요.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축하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높인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놀라웠어요. 서울의 작은 기적은 계속될 거예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와,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BBC 타워 꼭대기층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채널 디렉터 피터 윌슨이 직접 제게 악수를 청했죠. 에밀리 스콧 BBC 국제부 앵커로 임명합니다. 축하해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 저는 커리어의 막바지에 서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울의 작은 기적이 BBC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다큐멘터리 중 하나가 됐어요. 피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원하고 있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단 한 번의 프로젝트로 저는 BBC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변방이라고 여겼던 나라 덕분에 말이죠. 코리아 프로젝트 시즌2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진의 발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예산은 기존의 3배, 제작 기간은 6개월로 확대합니다. 그것은 BBC에서 유례없는 지원이었습니다. 보통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워진 거죠. 놀라운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피터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영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 한국의 시민교육 모델을 영국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 내 다큐멘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의 작은 취재가 실제로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내다니요. 심지어 영국 정부가 시민의식 모델 국가로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에밀리, 넌 이제 그냥 기자가 아니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넌 문화교류의 가교가 된 거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저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어요. 마치 제 인생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BBC 국제부 앵커로서의 첫 방송을 준비하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 그곳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녁 특집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방송합니다. 첫 앵커 멘트를 준비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적이 어떻게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지 심층 보도합니다.
방송이 끝난 후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에밀리, 내 덕분에 우리 BBC가 달라지고 있어. 피터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미디어로 거듭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BBC 최고의 특파원으로서,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변방이라 불렸던 작은 나라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강남역에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취재가 아닌 서울에서 한 달 거주하기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다시 찾았어요. BBC의 특별 기획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씨, 오랜만이에요. 김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이드였던 분이에요. 이제는 제 한국 프로젝트의 고정 파트너가 되었죠. 민수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을 보니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번 체류는 특별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일반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목표는 한국인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죠. 호텔이 아닌 실제 주거 공간에서 관광객이 아닌 주민으로서 말이에요. 여기가 당신이 한 달 동안 지낼 곳입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자 아늑한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순간 이곳이 너무 낯익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첫 주는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근처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는 등 평범한 한국인의 일상을 체험했어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에밀리, 당신은 이제 반쯤 한국인이 된 것 같아요. 동네 분식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이 왠지 큰 칭찬처럼 들렸으니까요. 두 번째 주, 저는 지역 주민센터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김치 담그기, 한복 입기, 전통 악기 배우기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였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분이 말씀하셨을 때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세 번째 주,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셨어요. 저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셨죠. 그 후로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곧 할머니는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에밀리, 넌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말이죠. 마지막 주,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단순한 여행기나 다큐멘터리를 넘어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미래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책이었죠.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출판사와의 미팅에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선으로 본 한국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줄 거예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BBC에서의 위기, 한국과의 첫 만남, 다큐멘터리의 성공, 그리고 지금의 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곳은 내 인생을 바꾼 장소, 잃었던 인간애를 되찾게 해준 곳이야. 떠나기 전날 밤, 동네 주민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슈퍼 할아버지, 그리고 옆집 김 할머니까지 모두가 모여 저를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한 거였어요. 에밀리,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언제든 돌아올 집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찾아왔던 변방의 나라는 이제 제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인천공항을 떠나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따뜻함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소중한 나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제 마음의 고향으로 말이죠.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승무원 안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감동 모먼트 윤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